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우리나라 인구의 86%,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느 백신이든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게 아니다 보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않듯이 4개 제약사로 분산해서 구매 계약을 맺었고 내년 초부터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분명 다행스럽고 안심되는 발표이지만 그래서 지금의 위기감을 가볍게 하자는 소식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선구매 방식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4,400만 명분입니다. 다국가 백신 공급 협의체 코박스에 가입해 1,000만 명분을 확보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완전히 마쳤고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 승인을 검토 중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각각 1,000만 명분, 또 얀센 백신 400만 명분에 대해선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을 체결한 뒤 남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효과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은 제외하고 비교적 이제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그런 백신들 대상으로 이제 선정하게 됐고 4,400만 명 분량은 국내 인구 5,100만여 명의 86% 수준으로 모든 사람이 맞을 수는 없지만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접종이 끝나고 그러면 아주 급속하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때 경험을 보면 정말 수직으로 확진자 수가 떨어집니다. 4개 제약사의 백신은 제조 방식별로 유통 온도가 영하 70도, 영하 20도, 영상 2도에서 8도로 천차만별이고 면역 효과를 보이는 접종 횟수도 다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별로 보관과 유통, 접종에 이르는 콜드체인 물류망과 별도의 접종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백신 구매를 위해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백신 개발 제약사들은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부작용 면책권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해 백신을 선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처럼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아서 안전성과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을 가졌다면서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 그러니까 2~3달 뒤부터 들여와서 접종은 시간을 더 가진 뒤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 같은 취약계층, 또 의료진, 경찰, 소방관 같은 사회 필수 인력부터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순서와 시기는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확보한 4개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2월에서 3월에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해 연말까지 물량 공급이 완료됩니다. 백신이 들어오면 노인과 만성질환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역요원, 경찰, 소방공무원, 요양복지시설 종사자, 군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코로나 대응 인력부터 먼저 백신을 맞은 다음 일반 국민들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우선 권장 대상자를 중심으로 접종을 하고 순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 비용은 의료진이나 방역요원 등 국가 필수 인력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일부 비용을 내고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4,500원, 화이자 백신의 경우 22,000원으로 백신마다 가격 차이가 커서 정부가 백신값을 완전히 무료로 지원하는 기준을 잡기가 힘들고 특정 백신으로 선호도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신이 들어오고 우선 접종 대상자가 정해지더라도 실제 접종은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다음에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백신에 대한 기본 태도는 물량은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대처하자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과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 건 분명한데 궁금해지는 것도 많습니다. 과연 안전한 건지, 접종을 이미 시작한 나라도 있다는데 우리는 늦은 건지 아니면 신중한 건지, 이런 궁금증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김아영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정부가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져봤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안전한 겁니까? 네, 이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일시적인 불편함 같은 경증 단계, 두 번째는 이 약간의 발열 같은 중등도, 세 번째가 심각 수준, 이 네 번째가 사망 수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정부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여온 4개 제약사의 백신은 부작용이 있다면 1에서 2단계 같은 경미한 수준이라서 맞아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위험하지 않다고 오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자, 안전하다고 말은 하는데요. 곧바로 들여오고서 접종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자, 접종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로 봐야 될까요?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건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접종을 할 때 우선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요. 또 그 나라에서 접종을 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접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국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의 미국이나 영국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우리도 긴급한 상황에 들어간다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르면 내년 봄, 그리고 늦으면 내년 말까지는 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면 안전하다고 보장이 된다면 오늘 발표한 4개 제약사 말고 다른 제약사 제품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백신들을 대상으로 추가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직은 어떤 백신이 지금 효과가 있다고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또 정부가 사온 백신들 중에 만약 부작용이라도 나타난다면 해당 물량을 전량 폐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다양한 백신들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제 주변에도 있던데, 자,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백신이 이제 의무 접종인가, 이런 궁금증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느 회사 제품을 맞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는 맞아야 집단 면역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백신이라는 거는 본인의 동의 기반 하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맞아야 할 사람이 만약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을 해서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본인이 이제 특정 제약사의 백신을 지정해서 맞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오는 그렇죠. 것이 아닌데다가 어떤 종류의 백신은 또 어떤 대상자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김아영 기자였습니다. 자, 예고한 대로 세계 최초의 백신 접종이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등장한 지 343일 만입니다. 첫 번째 접종의 주인공은 이제 91번째 생일을 앞둔 할머니인데 최고의 선물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8일 아침 6시 31분 영국의 한 대학병원. 병실 내 시선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다음 주 91살 생일을 맞는 마가렛 키넌 씨는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맞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80대 이상 노인들과 의료 종사자,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이 우선 접종 대상인데 한 번 맞은 뒤 3주 후에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코로나19가 처음 알려진 지 343일 만에 임상을 거쳐 승인된 백신 접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자 영국인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o I'm so excited. Life hopefully will resume as normal. 영국 정부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승리의 날, V-Day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대유행이 종식되진 않을 거라며 성급한 기대엔 선을 그었습니다. It will gradually make a huge difference. But I stress gradually because, we're not there yet. We haven't defeated this virus yet. And it's... 실제 물량이 문제입니다. 미국도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인데 의료진 등 최우선 대상자 2,400만 명을 접종하는데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이 먼저 맞고 난 뒤에 백신을 외국에 전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캐나다와 독일, 브라질 등도 내년 초부터 미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시간표대로라면 백신 확보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백신 소식이 가까운 미래에 희망을 주었다면 이제 엄혹한 오늘의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6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강화해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거리를 둘 수가 없는, 즉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위험하다는 겁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의 상가 건물. 이곳 지하의류 매장 상인 한 명이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대문 시장과 관련해 14명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총 14명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고 이 중에 12분이 이 상가 상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 식당 관련 확진자는 하루 사이 50명이 추가돼 162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식사를 하며 공연도 볼 수 있는 이 식당에선 공연자와 손님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음식 전발 감염은 다시 인근 노래 교습소로 퍼져나갔습니다. 식당과 노래 교습소 관련 확진자의 70%는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자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94명. 사흘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도 최근 급증해 지난 2일 16.1%에서 오늘은 20.7%로 일주일 만에 2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엔 매주 40건 정도의 새로운 생활 속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회사, 종교시설 등 일상의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공간에서 몇 명만 만나는 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모두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온 방역의 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접촉을 줄이는 것 말고는 해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확보했어도 아무리 빨라도 내년 봄은 돼야 접종이 가능한 만큼 지금은 절대 백신을 믿고 긴장을 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발 1차 유행 때 경험했지만 병실이 부족해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병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 집에서 확진자와 그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울산의 한 확진자 가족을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낀 채 방문 곳곳에 소독제를 뿌립니다. 양손에 든 건 햇반, 김, 그리고 통조림. 노크를 하고 문 너머 딸에게 밥을 건넵니다. 부엌에서 그냥 개별로 차려가지고 이제 방 구석이나 이런 데 각자 최대한 떨어져가지고 그냥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고요. 문 밖의 가족들도 일정 거리를 두고 서로를 등진 채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지도 얼굴을 마주보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인 확진자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남구 양지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하지만 이 요양병원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병상이 부족해 병원에 입원하지 못했습니다. 확진 환자의 방문을 꼭 닫고 동선도 겹치지 않으려 애쓰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접촉을 아예 차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고 저희가 소독제를 뿌린다고는 뿌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공간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대로라면 코로나 감염은 시간 문제, 불안감은 커지기만 합니다. 저희는 이제 뭐 감염될까 두렵고 언니 입장에서는 혹시 본인 때문에 가족들이 아플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제일 크고요. 이렇게 입원 대기 중인 환자는 울산에만 85명, 수도권도 더 심각합니다. 어제만도 경기도는 확진자의 88.5%인 139명, 서울은 67%인 140명이 병상을 못 구해 자택격리에 들어가는 등 이미 한계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컨테이너식 이동병상 수십 개를 설치하고 전국 곳곳의 기업체 연수원 등에도 생활치료시설을 마련하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폭증세를 막지 못한다면 이 같은 대책 자체도 곧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보다 공격적인 병상 대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네, 수도권은 오늘부터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여느 해 같으면 1년 중 가장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되는 연말이지만 오늘부터는 밤 9시 이후 도심에서 불빛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자, 홍대 입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박진주 기자, 뭐 어디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홍대 앞처럼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카페나 음식점, 술집이 밀집한 곳인데요. 예년 같으면 연말 모임으로 상당히 붐볐을 테지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간 데다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 오가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곳 홍대 거리에 밀집해 있는 클럽과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들은 이미 2단계 때 영업이 중단됐는데요. 오늘부터 2.5단계가 시작되면서 노래방과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나 스탠딩 공연장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또 잠시 뒤인 밤 9시부터는 서울과 인천의 지하철도 전노선 30% 감축 운행을 시작합니다. 낮 동안 서울 시내 곳곳을 둘러봤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3주 동안 KTX 등 열차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발매합니다. 고속버스 역시 예약 가능 좌석이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약도 자리도 이제 잡기도 힘들어지겠고 반밖에 안 되면 제한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끝내면 편하게 더 지장 없이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학원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줄이기 위해 학원 운영이 중단됐고 원격 수업만 허용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대학 입시 관련 교습소에선 밤 9시까지 현장 수업이 가능합니다. 대면 수업으로 그냥 쭉 진행을 하다가 카메라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잘 듣고 있는지도 매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되도록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커피 전문점 대신 일반 음식점으로 커피 손님이 몰리는 이 풍선 효과를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고생들 얘기인데 학원 문을 닫으니까 PC방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자 학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PC방.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컴퓨터 앞에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원격 수업이 진행될 시간. 모니터에 조그맣게 학교 수업 화면을 틀어놓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 수업 영상인 거예요? 네. 애들은 모르시잖아요. 뛰어앉기를 위한 빈자리가 있는데도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학교는 3, 4시쯤에 끝난다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은 엄마는 모르시죠? 네. 근처 다른 PC방에서는 중학생 5명이 게임을 하며 음식도 나눠 먹었습니다. 근처 학생이세요? 네,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요? PC방에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게임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수도권 지역의 학원들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을 제외하고는 오늘부터 3주간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교습소들까지 모두 폐쇄됐습니다. 낮 시간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학생들에게 PC방은 일종의 해방구였습니다. 학원 안 가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뭐 하면서 집에 있거나 놀러 나오고 PC방 다니고 그러죠. 지난 5월엔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됐던 PC방은 업계 반발로 여러 차례 제한이 완화돼 지금은 혼자인 경우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찾는 PC방보다 오히려 방역과 인원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학원들은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종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는 맞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조심을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앞둔 기간 밤 9시까지 문을 여는 스터디 카페를 학원 강의실로 활용하는 편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9시까지 룸을 하나 빌리는 거예요. 큰 룸을.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 이제 당장 저한테도 지금 어떤 학부모님이 개인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방역당국은 학원 영업 전면 금지는 학생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도 PC방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학원들은 행정소송 같은 집단 행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이태원의 주점, 이른바 홀덤펍의 집단 감염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덤펍의 집단 감염이 이미 10월에 인천에서 발생했고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다 해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야 한다는 경고가 그때 진작에 나왔다고 합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했다는 통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며 카지노처럼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홀덤펍입니다.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이태원 일대 홀덤펍 4곳과 보드게임 카페 1곳과 관련해 23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장시간 머무르며 한 장소가 아닌 다른 시설도 2-3군데 이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홀덤펍 집단 감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도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카드와 칩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돼 인천시는 홀덤펍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운영 가능하고 필요시 인천시 자체 고위험 시설을 지정하라 이렇게 써.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홀덤펍 영상을 보면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칩과 카드를 공유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본은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 역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진 않았던 겁니다. 홀덤펍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어서 현실적으로 추가 방역 조치가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관련 업소 38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라인펀드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 술접대 의혹. 검찰이 한 달 반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봉현 씨의 폭로대로 특수부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술접대는 일단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접대받은 검사 중에 겨우 1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특수부 검사 3명을 상대로 한 서울 청담동 고급 룸살롱 술접대는 지난해 7월 1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이주영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사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며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술접대 시각은 밤 9시 반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의 당일 통화와 택시 이용 내역, 소속 검찰청 출입 기록 등을 통해 검사 3명이 술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검사들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술자리 이후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갔던 A 부부장 검사 1명뿐입니다. 검찰은 A 검사와 김봉현 씨, 이주영 변호사 등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김봉현 씨가 계산한 술값은 총 536만 원인데 다른 검사 2명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이 1시간 반에 그쳐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또 A 검사의 경우 술접대 당시엔 라임 사건과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뇌물죄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술접대는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던 이주영 변호사는 MBC 취재진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검찰은 또 김봉현 씨가 검사 비위 사실을 수사팀에 진술했지만 묵살됐다거나 여당 정치인 혐의의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이른바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그럼 인권사법팀 윤수환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일단 검찰이 검사 술접대 다리가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당시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에 정작 재판에 넘겨진 건 1명뿐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네, 김영란법을 보면요. 공직자가 접대받을 수 있는 금액을 1회 1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술자리 도중 집에 돌아간 검사 2명은 96만 원까지만 접대를 받은 걸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건데요. 보통 이런 유흥주점에선 여성 종업원이 머무는 시간에 따라 돈을 내는데 이들 검사 2명은 추가 비용이 붙기 전에 술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형사처벌 대신 징계 조치는 내려질 거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이 부족해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 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넘겨진 검사도 청탁금지법만 적용이 된 건 의문이 남는데요. 술접대 이후 라임 수사팀에 직접 들어가서 이 김봉현 회장을 직접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부부장 검사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서울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서 이른바 수사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검찰은 술접대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고 선에 그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보다 더 무거운 뇌물죄도 적용하지 않았고요. 접대 시점도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이라서 청탁이 있기 어려웠다는 설명인데요.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을 떠나기 직전에 김 전 회장을 검사실로 따로 불러서 커피를 사줬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지만 검찰은 술접대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후라 연관성이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남부지검이나 대검찰청이 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보고를 받고도 당시 은폐를 했다, 묵살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입장문 등을 통해서 검찰 지휘부가 술접대 의혹을 알고도 수사를 뭉갰다고 폭로했는데 오늘 검찰은 이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을 조사했던 검사들하고 변호사들에게 확인해봤더니 별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여권 로비 의혹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나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이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야당 정치인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은폐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2달 전 큰 파문을 일으켰던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떠올려보면 여러모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윤수환 기자였습니다. 자, 어제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대표들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했다고 전해드렸죠. 이런 논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법관들이 정치적인 해석을 삼가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일부 언론에선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식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이 같은 기사들이 실제 토론 내용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면서 곧바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기로 하자 일부 언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정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찰 문건 파문에 대해 법관들조차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 대표들에게서 논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문제 제기가 쏟아지자 법관 대표회의는 이를 바로잡겠다며 오늘 추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당초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건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은 지양돼야 한다,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엄중히 인식한다는 뜻을 밝히자는 등 3가지 안이었습니다.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4개의 의결안은 앞선 안들을 왜 채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라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지만 이 역시 모두 부결됐습니다. 판사들의 결의에 가장 강하게 발목을 잡은 건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판사 정보 수집이 재판부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안건으로는 상정됐지만 여기에 법관들이 집단 입장을 결의할 경우 윤 총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겐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따라서 이번 부결은 윤 총장 주장에 판사들이 동의해서라기보다 당장은 의견 표명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4시간 가까이 이뤄진 토론에서 검찰의 문건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판사는 전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를 이틀 앞두고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둘러싼 이 법무부와 대검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 고검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기존 대검 감찰부는 손을 떼라는 게 오늘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였는데요. 법무부는 철저히 수사하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하는 한편 신속하게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유의 핵심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이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 과정에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진정 사건이 오늘 서울 고검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될 만한 감찰부의 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려줬다는 사실도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이어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도 서울 고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를 이틀 앞둔 대검의 공세에 법무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남관 차장을 앞세운 윤석열 총장의 반격이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인데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재판에 넘긴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 됐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여당의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국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기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공수처법이 일단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오늘 공수처법 통과를 두고 여야 간 격한 대립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 그리고 5.18 왜곡처벌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차례로 법사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오늘 여야 대결이 가장 치열했던 법사위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친 항의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설명도 순탄치 않습니다.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안 하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고성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 토론은 생략됐고 토론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의원들의 기립으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오른팔을 붙잡힌 법사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는 말로 거세게 반발했고 야당이 어디 있어 지금? 아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법사위 없어요. 법사위원 명패도 반납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5명으로 바꾸고 정당이 열흘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선정하도록 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를 권력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20년 넘게 논의돼 온 공수처 설치를 야당의 지연 전술에 말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오후 법사위 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 대신 손팻말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정부안보다 일부 완화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오늘 여야가 말 그대로 극한 대립을 이어왔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지, 다른 법안들 처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법 처리 이후에도 쟁점 법안들이 속속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이른바 사참위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법사위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5.18 왜곡처벌법,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모두 내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하루 의원총회를 4차례나 반복하며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시위뿐 아니라 본회의 당일인 내일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이 되면 회기가 자동으로 종료되고요. 그럼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함께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레인 10일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다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교육 관련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유치원에서 교사 2명이 같은 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여러 형태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건데요.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 있는 한 유치원.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점심시간에 교사가 물티슈로 한 아이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꼬집으며 밀치는 듯한 거친 손길. 아이의 고개가 뒤로 꺾였고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또 다른 교사가 걸어옵니다. 이번엔 다른 아이의 입에 음식을 3개 밀어넣자 아이의 몸이 여지없이 뒤로 넘어갑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 TV 뉴스에서 보던 그런 내용, 그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3세반 6명.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40대와 30대인 담임과 부담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한 이상한 말과 행동이 단서가 됐습니다. 폭력적으로 변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과격해지고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악몽을 꾸면서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무서워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발로 찼어 이런 얘기를. 학대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열흘 분량의 CCTV에서만 10건 가까운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옷을 갈아입히면서 강제로 넘어뜨리는 듯한 장면, 또 아이를 속옷 차림으로 한참을 서 있게 한 모습도 찍혔습니다. 아이를 팔을 잡고 확 하고 바닥에 던져요. 애가 훅 날아가서 바닥에 머리를 콱 찢는 거예요. 오줌을 싼 아이는 그냥 세워놔요. 20분씩 30분씩 세워놓고 방치하는. 아이들은 피해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밥 먹어서 혼내고 막 때리고 더 때렸대요. 또 그래서 아팠죠. 스승이 무서워. 이만큼 무서워. 무서워. 나는 했어. 엄마 많이 때렸어. 문제가 된 곳은 교육 관련 대기업인 교원그룹이 운영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유치원입니다. 국내 유일 감성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놀이학교입니다. 영어로도 수업하는 이 유치원의 원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전직 배구 국가대표와 유명 외국인 야구 선수의 자녀가 다녀 유명세를 탄 곳이기도 합니다.
엄마들은 너무 많은 매체에서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게 나오니까 무서운 마음에 이만큼 돈을 받으면 적어도 애를 학대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교원그룹 측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굳이 뭐 비싼 돈을 내고 여기 보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자체는 일단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지만 학부모들의 주장과 달리 피해를 당한 아이는 2명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은 원장과 이미 사표를 낸 교사 등 3명을 고소했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훈육이다, 열정 가했다라고 보지만 그냥 제가 봐도 이건 학대다 이렇게 싶었어요. 학부모들은 지난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었던 걸로 의심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CCTV는 최근 3주치 정도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와 악수를 하고 있다는 허위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경찰이 4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란 단체의 소장인 강용석 변호사가 두 남성을 대동하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한 언론사의 사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띄우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이 사진 보시면 왼쪽에서 지금 악수하고 있는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네. 2012년 사진이에요, 이거는. 신천지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던 시점, 대통령과 신천지 총수의 친분을 부각하려 합니다. 아주 반갑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지만 완전 가짜였습니다. 악수를 나눈 사진 속 인물은 일반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석 달 동안 4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 있던 강 변호사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변호사를 조금 전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추가 조사와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 측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정정방송을 했는데도 체포를 한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와 가로세로 연구소가 조롱과 막말, 가짜뉴스로 수사를 받은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조롱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숙정문은 저걸 숙청문이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숙청했다. 박원순의 오늘이 문재인의 내일이 될 것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다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불륜설이 불거졌던 여성의 전 남편 인감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강화한 이 시기에 강원도 춘천의 일부 유흥시설이 시민 신고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노인 전용 콜라텍입니다. 업주는 집합금지인 줄 몰랐다 하고 담당 공무원은 바빠서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에서 불과 460m 떨어져 있는 한 콜라텍. 밖에서도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노인 3명이 차례로 콜라텍으로 들어갑니다.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 취재진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대낮인데도 어두운 방 안에 조명이 켜져 있고 노인 10명가량이 짝을 이뤄 춤을 춥니다. 흡연실과 내부 식당까지 콜라텍 안에 2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합금지 위반이라고 말하자 이들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문은 아직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지. 직원 온 적도 없지. 현장에 나온 보건소 직원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문을 아직 보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역학조사 등 업무가 많아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을 이제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개인 부서에서 이분들한테 이제 이 안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각 시설별로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지금 못 드린 거는 맞아요. 춘천시 후평동의 또 다른 콜라텍. 역시나 음악 소리가 울리고 안에서는 2명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업주도 영업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오늘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니까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보고서 그 문자 온 거에다 제가 연락을 했어요. 시청에다 연결해 주더래. 영업을 해도 되냐?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서. 취재진의 콜라텍 영업을 알린 제보자는 이미 지난주 춘천시에 신고했지만 닷새째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치를 취한다 그래놓고서도 뭐 아무 또 그게 없는 거에 계속 영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관할 뭐 부서 그게 아니래요. 춘천시 보건소는 앞서 지난 3일 모든 시민에게 재난 문자로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알렸고 유흥시설 업주들도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벌금 부과 대상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재개발 지역 공터 쓰레기 더미에서 심하게 훼손된 60대 여성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재개발 구역 건물 입구에 불에 탄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난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불이 꺼진 뒤 큰 자루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일부가 나온 겁니다. 여기가 우범지역이에요. 조금 저녁에 또 해놓으면 무서워서 하루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 동네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된 사실에 주목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59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후 5시쯤 귀가하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그 정도 할머니도 되지 보이죠. 이런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같이 막 살다가 막 그냥 치정이지 뭐 저는. 하지만 이 남성이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주거지에 대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내일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인도에서 최근 수백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감염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통과 발작, 입에 거품을 무는 게 주된 증상인데 심한 경우 실신하는 환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수영 기자입니다. 인도 남동부 도시 엘루르의 한 응급실 앞. 의료진들이 온몸이 마비된 듯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이동형 침대에 옮깁니다. 눈이 풀린 채 정신을 잃은 환자들이 들것에 실려 끊임없이 들어오고 고통을 참지 못한 어린 소녀는 절규하듯 소리를 지릅니다. 첫 환자가 발생한 건 지난 5일. 아무 증상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했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발작 증상을 보였습니다. 심한 경우 실신했습니다. 첫날만 해도 55명이던 환자는 나흘 만에 450명으로 급증했고 한 명이 숨지면서 인구 18만의 작은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20, 30대지만 12살 미만 어린이도 45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슨 질환인지 원인이 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들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everal tests were conducted in water, the chemical, and actually none of the tests are positive. Even for the heavy metals, the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and tested, and all of them are negative. 일부 주민과 야당은 이번 괴질이 수질오염 등 당국의 공중보건관리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모기 도시로 유명한 이 지역에 정부가 최근 모기 박멸 작업을 했는데 이때 쓰인 약품 탓이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수질 오염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환자들이 먹은 음식과 물, 혈액 샘플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자택 대피령이나 영업 제한 같은 엄격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방역 지침을 거부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자체도 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 몰려든 시민들이 성조기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3주간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주정부의 자택 대피령을 대놓고 어기며 자유를 외칩니다. 술집은 아예 문을 닫고 음식점은 포장 배달만 하라는 명령에 상인들은 저항했고 일부 시민들도 공감합니다. I don't think the measures were needed, and I definitely think they're affecting the businesses that really need to be open. I think you can have outside seating. 이런 정서를 의식해서인지 주지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진자에 노출되면 알림 서비스를 하는 스마트폰 앱을 안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없다는 걸 연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contact tracing. This is notification technology, and there is no tracking data, no location data that is shared. 미국 내 시골 지역은 더 예민합니다. 버지니아주 남부의 캠벨 카운티는 주지사의 비상명령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일주일 전 통과시켰습니다. 25인 이상 집합 금지, 밤 10시 이후 술 판매 금지 등의 조치는 헌법상 자유를 부정하는 폭정이라는 겁니다. That's unconstitutional. I think it's tragic. We are supporting the rights of our citizens to engage in commerce, to move freely and have freedom of assembly. 카운티 보안관실도 단속할 수 없다며 불복종을 선언했습니다. 이웃한 두 카운티에선 단속에 나서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결의안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봄에 셧다운 조치를 겪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하니 잘 참고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I don't feel safe. I think all of us we have to work together to, make it better. 이번에 제한 조치가 잘 지켜지면 포화 상태인 병원의 상황은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전문가들은 기대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태평양 사이판 섬에는 일제 강제 동원이 됐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수천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을 기리는 수중 위령비와 추모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닷속에서 이끼와 산호에 덮여서 모습조차 알아보기 힘든 이 위령비와 추모비 청소를 위해서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다이버들이 모였습니다. 수중 10m 깊고 푸른 바닷속. 다이버들이 커다란 돌덩이를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위아래 어디 하나 놓칠세라 쇠수세미로 열심히 닦고 문지르기를 반복하는데요. 두꺼운 이끼를 조금씩 걷어내자 모습을 드러낸 한국인 추모비. 세운 지 20년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수중 위령비와 추모비에는 두꺼운 이끼가 끼고 산호가 덮여 비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현지에서 다이버샵을 운영하던 한국인 다이버들이 모였습니다. 20년 그 이상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모임을 결성하게 됐고요. 한 8개 샵이 지금 현재 확실히 2년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다이버들이지만 처음 해보는 비석 청소는 쉽지 않았는데요. 철수세미인 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산호 같은 게 너무 딱딱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망치 그리고 비문 같은 건 또 은가구도 있잖아요. 끈이나 정 같은 거 해서 본체 그 비석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해서 청소 비용도 모두 다이버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이빙 그 비석 있는 포인트가 배를 타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승선료가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은 저희 샵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자신들로 인해 위령비와 추모비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람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는 다이버들. 여기서 오랫동안 식사하시던 분들도 그런 위령비가 있는 자체를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나죠. 하지만 다이버들은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비용이나 이런 걸 이제 흘러오셨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비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서 일할 수가 없는 생산 현장에서는 반대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의 한 대기업 사무실. 오전 11시 근무가 한창인 시간이지만 직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집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기업이 몰린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일대 역시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인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들은 지난달 말부터 아예 전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매출이 한 3분의 1도 안 되고 그냥 문 열고 있어요. 문 닫을 수가 없어가지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대기업들의 재택근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필수 인력을 뺀 사무직원의 90%가, LG전자는 70%가 재택근무 중이고 삼성전자는 부서별로 30% 이상이 교대로 재택근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금융권에도 여파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확진자 발생으로 건물이 폐쇄되고 전 직원이 집에서 근무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주요 은행들도 30% 정도 재택근무하며 영업시간을 1시간 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생산 현장에선 확진자가 결국 나오면서 공장이 멈춰서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선 15명이 확진돼 하루 160억 원어치를 만드는 트럭 생산 라인이 멈춰섰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도 협력업체 직원 10명이 확진돼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도 높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2년 8개월 만에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인 살처분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닭과 달걀 수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도 여주의 산란계 농장. 이곳에서만 이틀간 19만 3천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오늘은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도는 총 5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2일 만에 경북과 전남, 경기와 충북으로까지 확산된 겁니다. 여기에 여주에서 추가 의심 농가가 나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간 전파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단 야생조류에 의한 자연 확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새 유입은 12월 1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서식지 등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전국 가금 농장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철새 도래지와 농장 주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 모든 가금류에 대해 출하전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닭과 오리 농가들은 지난 2016년과 17년 조류 인플루엔자로 4천만 마리를 살처분했던 악몽이 재현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제일 늦게 터졌어요. 거의 그땐 초토화된 상황이었었죠. 뭐. 알 떨어지고 있는 걸 또 묻었으니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과거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고기나 계란이 부족해지고 값이 뛰었던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은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사용 마리수나 냉동 재고가 많은 데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150만 마리 정도로 전체의 1%가 안 된다며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공수처법 처리 결정타는 안건조정위인데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게 여야 갈등 때문에 오늘 이제 안건조정위를 거쳤잖아요. 여기서 좀 소란스러웠어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본회의가 있고 또 상임위가 있는데 여야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안건은 안건조정위를 거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어제 요청했는데 여기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채택된 겁니다. 어떤 과정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아니 뭐가 무서워서 이건가요? 여태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권력 잡으니까 보는 게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표결 결과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최강욱이 야당이요. 최강욱이 야당이요. 위원장님 야당입니다. 독재로 흥한다. 독재로 흥한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안건 조정위를 요청을 해서 열렸는데 그 결과에 다시 불복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어요. 예, 안건 조정위는 여야가 3대3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제1당, 즉 여당은 3명이 명시돼 있는데 나머지 야당목 3명은 비교섭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명 중에 1명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비교섭 단체 몫으로 들어간 건데 4대2.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열린민주당이 야당이냐, 여야 합의가 없는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럼요. 최강욱 의원 대신에 저쪽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갔다면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안건 조정위는 가급적이면 여야가 합의하라며 만들어 놓은 일종의 숙려기간 제도입니다. 네. 목적은 결국 법안을 표결 처리해서 가부 결론을 짓도록 하는 데 있거든요. 최장 90일의 조정 기간을 거치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곧바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표결 처리가 됐을 거란 얘기죠. 지금 3분의 2에 가까운 거대 여당으로선 어차피 정해진 결론이지만 절차적 명분을 다 쌓아준 셈이고요. 국민의힘은 어차피 뒤집기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연 카드를 꺼내든 거였는데 그마저도 효과를 못 본 셈이 됐습니다. 자, 뭐 수적으로 보면 내일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막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뭐 필리버스터라고도 하죠. 네. 이 무제한 토론회가 우리 정치사에서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우선 그 결과가 어땠었는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 방지법은 정부 여당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정치 선전장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고 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국회를 바꿔야 됩니다. 맨날 대통령 욕만 하지 마시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기가 종료되어. 자, 이 역대 사례를 이렇게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넘게 이어갔던 무제한 토론이 처음 사례였는데 당시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아낸 성공 사례로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는 뭐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엔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최초로 함께 무제한 토론을 벌인 기록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자, 내일 무제한 토론은 뭐 굳이 막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무제한 토론이 중단되는 경우는 3가지인데요. 발언자가 없거나 회기를 넘기거나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국회 구성상 범여권에서 토론을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국회법이 최소 24시간은 발언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회기가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내일 자정이면 토론회도 회기도 모두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당은 내일이 아니어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무제한 토론에 한번 올라온 안건은 무조건 다음 회기 때 투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국회법이 일은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부터 임시회의를 소집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늦어도 10일이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결국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아마추어 홈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리 고교 유망주가 있습니다. 실력만큼 독한 각오로 최고를 꿈꾸는 조원빈 선수를 김태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호쾌한 스윙으로 연이어 담장을 넘기고 타구를 관중석 2층까지 날려보냅니다. 최장 비거리 148m. 지난달 미국 파워 쇼케이스에 참가해 17세 부문에서 깜짝 홈런왕을 차지한 서울 컨벤션고 2학년 조원빈입니다.
키 189cm의 당당한 체격에 부드러운 왼손 스윙과 강한 어깨까지 이미 야구계의 소문난 유망주로 LG 차명석 단장이 극찬할 정도입니다. 조원빈 좋아요. 당국대학교 시절에 이병규 선수, 이병규 코치 보는 것 같아요. 신장, 스윙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 주목받는 게 좀 아직 어색하긴 한데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주목받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입니다. 115kg까지 나갔던 몸무게를 석 달 만에 25kg이나 감량하면서 외모도 실력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 몸으로는 1번이 좀 멋이 없겠다 해가지고 마음가짐 바꾸고 몸도 바꿔봤습니다. 저희도 놀랐어요. 엄청 독하구나. 식단 조절하면서 운동량으로 버텨서 그걸 해내는 걸 보고 이 친구는 되겠다 싶었죠. 가벼워진 몸으로 올해 도루도 11개나 기록하면서 타격과 수비, 주루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성범 선수 많이 봅니다. 타격과 강한 어깨랑 넓은 수비 범위가 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다 잘한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투수로도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서울권 1차 지명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고 싶은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프로 야구 유니폼만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컨벤션 야구부 한번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일 한번 내보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포스팅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현지 반응이 꽤 뜨거워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김하성의 포스팅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면서 유격수도 가능하지만 2루와 3루를 주루 맡기는 게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직간접적으로 영입 의사가 알려진 텍사스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도 계약 가능한 팀으로 꼽았는데요. 미국 CBS는 주전 유격수가 빠진 오클랜드를 김하성의 행선지로 전망했고 보스턴의 한 매체는 김하성을 2루수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역대 포스팅을 신청했던 우리 선수 가운데 가장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는 김하성. 그만큼 조기 계약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V리그 우리카드가 K타가 버틴 KB손해보험을 꺾고 3연승을 달렸는데요. 어떻게든 공을 건져내는 리베로 장지원 선수의 수비가 대단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옷깃은 더욱 여미게 되지만 미세먼지 없는 탁 트인 하늘이 참 상쾌합니다. 내일 출근길까지는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낮 동안의 추위는 오늘보다 한결 덜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서 전국의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또 중부 곳곳에서는 첫눈을 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같은 서울 안에서도 북한산 등 높은 산지에서는 진눈깨비가 날리거나 눈으로 내리면서 약간 쌓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나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나 영서 지방에서는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는 밤부터 비나 눈이 시작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7도, 안동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오릅니다. 서울 6도, 울산 11도, 광주 10도가 되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는 등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미세먼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8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0년) 메르세데스 벤츠는 의료 장비가 되어야 했고 특별한 지도가 되어야 했고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 혼자 달리는 러너가 되었다.